텍스트 파일로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STL 자료 구조, 즉 C++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에,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잘하려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그 라이브러리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 또 이 라이브러리 중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그 라이브러리가 자료 구조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뒤에 다양한 C++ 자료 구조들에 대한 설명도 들어 있는데, 이 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은 오늘 하기는 좀 시간상 못할 것 같고, 어차피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 수업을 아마 대부분 들었겠죠. 이제 정상적인 코스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학습을,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는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이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자료 구조를 내가 써야지 이거를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근데 이 자료 구조마다 자료 구조를 효과적으로 또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잘 익혀서 써야 됩니다. 그 중에 C++ 많이 쓰는 자료 구조는 그 리스트 자료 구조, 요 std 벡터입니다. 그래서 std 벡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앞에서도 좀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std 벡터와 관련된 설명은 좀 추가적으로 다시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C++에서는 배열이 필요할 때 배열을 내가 선언해서 사용하지 않고 벡터를, 벡터를 사용한 거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동적 자료 구조다. 동적 자료 구조라는 건 내가 얼마만큼의 용량을 처음에 확보할 수도 있지만 그 확보한 것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늘려주지 않아도 저절로 데이터를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 연산자들이 연산자가 다중정의 되어 있어서 특히 그 색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제 그 벡터에 있는 요소들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우리가 선언할 때는 벡터를 선언하지만 사용할 때는 마치 내가 일반 배열을 쓰듯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색인 연산자 갖고 프로그램할 수 있고요. 또 SE 벡터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성자들을 제공해 줍니다. 생성자는 언제 쓰냐면 객체를 생성할 때 쓰는 거고, 객체를 초기화할 때 되겠죠. 그래서 SE 벡터는 또 다른 자료 구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성자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내가 만들어 가지고 초기화하려면 추가적으로 내가 직접 다 해줘야 되는데 아주 다양한 그 초기화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편리한 것이 많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벡터를 만들어서 10,1 하게 되면은 용량이 10인, 크기가 10인 벡터를 만들어주고 모든 요소를 1로 초기화 줍니다. 저거를 배열로 만들려 그러면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또 다 1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0으로 초기화하는 거는 뭐 배열도 쉽게 할 수 있지만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다 초기화하려면 불편해요. 물론 std fill 같은 함수를 호출해서 초기화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벡터 같은 거 쓰면은 여러 가지 초기화하는 방법들을 생성자로 제공하기 때문에 잘 익혀두면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자로 전달할 때 내가 벡터를 다른 함수에 전달할 때는 참조로 전달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참조로 전달했을 때 그 함수에서 이 배열의 크기를 그냥 알 수가 있어요. 크기 기반으로 원래는 배열을 우리가 다른 함수에 전달할 때는 주소로 전달할 거고, 주소로 전달하면은 해당 함수에서는 얘가 배열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량 정보나 크기 정보를 함께 추가적으로 같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벡터는 그냥 벡터만 전달하면은 그 안에서 for each form은 갖고
프로그램 하면은 저장된 요소만큼 반복을 해주죠. 그래서 그런 편리한 점이 있고요. 또 클래스니까 다양한 메소드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메소드를 활용해서 프로그램하기도 편리하고 있고, 또 알고리즘이라는 그 헤더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또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벡터를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함수들이 있고, 그 많은 함수들 중에 중요한 함수들을 제가 16 슬라이드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헤더 파일인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기능이 알고리즘에 있다 그럼 갖다가 쉽게 쓰실 수 있어야 쓸 수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장점은 이제 반복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자를 그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벡터만 반복자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C++ 제공하는 모든 자료 구조 또 문자열도 다 똑같은 반복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요. 자, 이 SD 벡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떤 예제를 갖고 소개를 하냐면, 저지 사이트에서 n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야 돼. 입력받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이제 첫 번째 방법은 n개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공간을 내가 n개가 필요하니까 n개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면은 이 벡터는 용량이 얼마? n이에요. 크기도 얼마? n이에요. 모든 값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내가 데이터를 뭘 이용해서 저장하면, 미리 10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색인을 이용해 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내가 필요한 값들을 저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문으로 저장할 수도 있는데, 더 간결한 방법은 뭘 이용하면 되냐면 for each 포문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참조를 쓰시면은 그 위치에 있는 값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용량을 n개 딱 맞게 확보했으니까 얘도 반복을 몇 번 해요? 그 크기만큼 하는 거예요. 크기만큼. 근데 크기와 용량이 같은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항상 크기만큼 반복하는 거예요. 용량만큼은 아니고. 근데 얘는 용량과 크기가 이제 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면 용량도 빵, 크기도 빵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푸시백을 하면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은 계속 내부적으로 용량을 늘려야 돼요. 처음에 하나 확보하고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넷 이렇게 식으로 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불필요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리저브를 호출합니다. 리저브를 호출하면은 크기는 여전히 빵인데 용량은 어떻게 돼요? n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냐면 푸시백을 이용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든 저 위에 방법을 쓰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푸시백, 만약에 위같이 하고 푸시백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놓고 푸시백을 하면은 처음에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1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11번째 뭐 이런 식으로 n 플러스 1번째에 들어가는 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겠고, 원시 타입은 그렇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데, 원시 타입 말고 이제 구조체 같이 조금 데이터가 무거운 것들을 또 벡터에 저장해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벡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XY 좌표를 넣는다. 그럼 아까와 똑같이 n개를 확보해 놓고 그 각각 x와 y 값들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 벡터 포인트 벡터에 이제 좌표 벡터에 좌표 값들을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참조를 이용하면 조금 더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똑같은 방법을 이제 리저브를 이용한다. 그러면 용량을 0으로 만들어 놓고 리저브 해 놓고 용량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뭘 이용하고 있어요? 푸시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 그래서 푸시백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때에는
뭘 쓰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인플레이스 백. 근데 인플레이스 백은 원시 타입은 의미가 없어요. 원시 타입 의미가 없고 이제 구조체나 이렇게 조금 더 많은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이동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스 백해서 얘를 만들 때 필요한 정보를 주면은 안에서 한번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인플레이스 백 요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동적 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SED 벡터도 초기 용량 확보가 성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 구조들은 이제 다음 학기에 배우겠지만 내부적으로 자료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료 구조라는 게. 그래서 리스트 자료 구조 있고 뭐 스택 있고 큐 있고 덱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시맵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들 중에 이제 배열을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고 어떤 노드들을 만들고 이 노드들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는 자료 구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연결하는 자료 구조들은 초기 용량 확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배열을 이용하는 자료 구조이면 벡터뿐만 아니라 이런 데에서는 초기 용량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동적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확보해 놓으면 더 많이 넣게 되면 얘가 안에서 뻥튀기를 막 이렇게 용량을 늘립니다. 그 용량을 늘릴 때 그게 비용이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절약하고 더 효과적으로 내가 처음에 얼마나 큰 용량이 필요할지를 예측해줘서 용량이 확장되더라도 용량이 확장되는 횟수를 줄이는 게 상당히 성능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 구조들은 이제 그 초기 값들을 나열해 가지고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2, 3, 3, 5 해가지고 용량이 5, 크기가 5인 벡터를 확보하고 값들을 차례차례 1, 2, 3, 4, 5로 저장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C++에 가면서 중괄호를 이용한 초기화를 통일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자료 구조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인트 타입이라 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 중괄호 쓰면은 얘를 생성자의 어떤 기본 값들로 보는 게 아니라 초기 값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용량과 크기가 2고 각각 첫 번째가 5, 두 번째가 1로 되는 거고요. 요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용량을 5, 크기가 5, 모든 애들을 1로 초기화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쓸 때랑 중괄호를 쓸 때, 특히 SED 벡터 인트를 쓸 때는 주의하시면 되겠고, SED 벡터가 인트가 아니라 포인트나 뭐 스트링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거에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리저브하고 리사이즈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리저브는 용량을 바꾸는 거고요. 용량. 크기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용량을 바꾸는 거고요. 리사이즈는 크기를 바꿉니다. 크기를 바꾸는 거예요. 리사이즈. 그래서 리저브와 리사이즈. 보통 아까처럼 우리가 사용할 때는 용량을 0으로 만들어 놓고 푸시백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리저브 해가지고 용량을 확보해 놓는 그런 형태 할 때 리저브를 쓰는 겁니다. 리사이즈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벡터를 복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복제를 할 때. 이 복제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 대입, 이동 대입 이런 걸 배웠으니까 이제 상황에 봐서 이동 대입, 복사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동 대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equal nums2를 하게 되면은 이건 복사 대입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대입하고 나서 nums2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nums2는 이제 안 써. 그러면 복사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동 대입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추가적인 뭐 공간을 새로 만들고 복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얘의 주소를 뺏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move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로 뭘 할 수 있냐면 수업을 해도 돼요. 얘가 오히려 그래서 내가 넘투가 필요 없다 할 때는 이제 복제를 할 때 얘를 옮길 때 이제 복사 대입이 아니라 move나 수업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간혹 또 수업을 이런 목적이 아니라 서로 벡터의 내용을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수업을 활용하시면 이 벡터의 내용과 이 벡터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 바뀔 때 뭔가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아요. 얘가 갖고 있는 동적 배열의 주소와 얘의 주소를 바꾸고 크기 정보를 서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입니다. 이 수업은 또 어디서 활용이 되냐면은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 만들 때도 활용이 되는 그런 그 메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잘 알아두시게 되겠고, 이제 벡터를 이용한 프로그램 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알고리즘에 있는 다양한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함수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반복자를 입력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뭐 벡터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더해라. 그럼 accumulate라는 그 함수가 있고요. 또 어떤 조건이 맞는 애들을 개수를 세라. 뭐 count라는 애 있고 count if라는 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다 필요한 일반적으로 벡터를 처리할 때 필요한 기능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 없이 먼저 어디로 가봐요? 알고리즘 가서 내가 필요한 함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주로 반복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반복자. 그래서 C++에서는 반복자를 begin end, 뭐 C begin C end, R begin R end 이렇게 두 개의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반복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개의 객체. 근데 이 반복자라는 거의 이점은 자료 구조와 무관하게 똑같은 방법을 써서 그 저장된 요소들을 차례차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벡터도 그렇고 벡터가 아닌 뭐 스택, 큐, 뭐 다양한 자료 구조도 다 비긴 엔드 같고 또 진짜 SD 스트링도 비긴 엔드 같고 다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포인터 개념을 활용하고 있고요. 엔드 위치는 바뀌지가 않고 비긴 위치가 하나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비긴이 가리키는 위치가 엔드 위치에 오면은 반복이 종료되는 형태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반복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면. 그래서 이 두 개의 객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나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두 개의 객체로 반복자를 처리하는 게 이점은 처리할 구간을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egin, end로 우리가 처리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리하는 거죠. 근데 begin 플러스 2, end 마이너스 2면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 begin, end를 쓰는 게 이점은 구간을 나타내기가 편하다. 요 구간, 뭐 어떤 구간이든지 덧셈 뺄셈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겠고요. 이 C++에서는 이 반복자는 요 별표 연산자만 활용할 수 있으면 다 반복자가 필요한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배열이나 또 C 스타일 문자열도 반복자가 필요한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벡터 같은 경우에 nums begin, nums end 해가지고 하는데 얘가 만약 일반 배열이다. 그럼 일반 배열의 시작 주소를 주고 이제 end 주소는 마지막 요소가 있는 주소가 아니라 하나 뒷 주소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일반 배열도 sort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복자를 받는 그런 함수가 있으면 얘네들은 C++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반복자들을 제공하는 자료 구조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 배열 또 C 스타일의 문자열도 그 함수들을 활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반복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전체 구간을 반복할 때는 그 비긴 해가지고 받아와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프로그램하지 않고 for each for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or each for문은 반복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것들을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for each form을 사용해서 프로그램하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얘를 반복자를 이용하는 코드로 바꿔가지고 번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 begin, C end는 상수 반복자예요. 상수 반복자이기 때문에 반복을 하면서 내가 만났던 요소의 값을 반복자를 이용해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할 수가 없고 begin, end는 내가 반복하면서 필요하면은 1을 만났다. 0으로 바꿀 수,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C begin, C end를 쓰면 못 바꿔요. 근데 begin, end라고 해서 무조건 얘가 일반 반복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A.begin 해가지고 반복자를 내가 받아올 텐데 A가 const이내면 A.begin도 뭘 줘요? 상수 반복자를 줘요. 그래서 begin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일반 반복자, 즉 수정할 수 있는 애들은 아닌 거고요. 자료 구조에 따라서는 R.begin, R.end는 뒤에서부터 오는 그런 반복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20에는 std span이라는 거가 또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std span은 이제 std string에는 소유권이 없는 타입으로 std string view라는 걸 만들어 놨고요. 이제 std span은 이제 벡터 같은 걸 쓸 때 소유권이 없는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std span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std string view는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std string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C 스타일 문자열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다중정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std span을 쓰면은 얘는 벡터도 잘 처리할 수 있고 일반 배열도 잘 처리할 수가 있어요. 두 개를 안 만들어도 돼요. 따로. 벡터 만든 거 하나, 이제 일반 배열 만든 거 하나, 스팬을 만들어야 되겠고, 이 std 스팬은 이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 std 스팬을 쓰면은 std string view 쓰듯이 값 타입으로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std 스팬을 만드는 비용이 되게 저렴해요. 시작 주소하고 크기 정보만 갖고 와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한 가지 std span하고 std string view의 차이는 std string view는 자기가 바라보는 문자열, 그 구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std span은 수정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또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std pair, std tuple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아까처럼 XY 좌표의 데이터가 필요해. 그럼 원래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면 포인트 같은 구조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 같은 구조체를 만들지 않고 이제 std 페어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조체를 정의하지 않고 범용 구조체를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용해야 될 구조체가 멤버 변수가 필드가 두 개다. 그럼 std 페어 쓰고 셋 이상이다. 그러면 튜플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얘 대신에 얘를 쓰면은 이제 첫 번째를 접근할 때 first, 두 번째 할 때 second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그럼 아까 프로그램 코드에서는 저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point i.x, p.x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가독성이 어떤 게 더 좋아? SD 페어 쓰는 게 가독성이 좋아요? 아니면 구조체를 내가 직접 정의해 쓰는 게 더 좋아요? 가독성 직접 구조체를 정의하는 게 좋겠죠. 거기에 맞는 이름 쓰니까. S3 페어는 어떤 애를 내가 데이터를 이름을 접근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세컨드라는 이름을 접근해야 돼요. 그럼 코드를 보면 first가 뭐고 second가 뭔지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론데 이때는 뭘 이용할 수 있냐면은 SD 페어를 쓰면서 first와 second를 내가 직접 프로그램해야 된다. 그럼 쓰지 마세요. SD 페어를. 쓰지 말고 포인트 같은 구조체를 직접 정의하세요. 근데 내가 SD 페어를 써도 first와 second를 안 쓰고도 프로그램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포인트를 만들지 구조체를 정의하지 않고 SD 페어나 튜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뭘 이용하면 돼요? 구조와 바인딩을 이용하면 돼요. 이런 식입니다. 포인트를 반복해서 가는데 XY라고 하는 값으로 받아낸 거죠.
파이썬에서 리턴할 때 이렇게 두 개 리턴해가지고 이제 A, B 이퀄 fu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이제 파이썬은 여기 세미콜론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이거와 똑같은 게 이제 C++에서는 오토 A, B, fu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구조체. 얘가 이제 그 구조체를 반환한다. 그러면은 그 구조체의 첫 번째 애를 A 값으로, 두 번째를 B 값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여전히 또 뭘로 쓰고 있어요? X와 Y로 쓰고 있죠. X, Y로 쓰고 있으니까 이제 가독성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함수에서 이제 좌표 정보 하나 반환할 때에도 SD 페어로 쓰고 얘가 받을 때에도 first, second 프로그램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는 뭘로 프로그램해요? X와 Y로 각각 좌표의 X값과 Y값을 별도 변수에 받아가지고 쓰면 가독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SD 페어와 SD 투플을 쓸 때는 뭐하고 잘 연결해서 써야 돼요? 구조와 바인딩을 이용해서 잘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가독성이 있고 유연하기보다는 가독성 있는 코드를 내가 별도 구조체들을 정의하지 않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플은 3개 이상 필요할 때 그리고 알고리즘, 유틸리티, CMS, 리미트 등 CC 타입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많이 내가 프로그램할 때 많이 쓰는 그 헤더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알아두시고 이제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챕터 끝에 보면은 SCD any, SCD variant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교재를 읽어보거나 아니면 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거나 혹시 내가 드린 소스 예제 있으면 그 예제들을 실행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빠르게 17장도 나가겠습니다. 17장에는 진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내용들 들어있는데 진짜 고급 C++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SCD 벡터와 스마트 포인터를 잘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C++ 프로그램 하려면은 스마트 포인터도 조금 불편하지 않게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포인터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동적 할당할 때는 이제 C++는 new 이제 그리고 쓰다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직접 딜리트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직접 딜리트하는 게 대단히 번거로워요. 특히 이제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딜리트 해야 되는 시점이 애매모호할 수 있고 누가 딜리트를 해야 되는지가 불명확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스마트 포인터라는 걸 활용하게 되면은 나는 만들어서 쓰기만 하면 돼. 반납하는 거는 시스템에서 알아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알아서 반납을 해줍니다. 조금 더 무거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C++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필요할 때 스마트 포인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C++는 스마트 포인터를 크게 세 종류를 제공하고 있어요. Unique PTR, Shared PTR, Weak PTR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Weak PTR은 Shared PTR 쓸 때 격가지로 이렇게 조금 활용할 때 쓰는 거라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Weak PTR까지 보시고 기본적으로 스마트 포인터를 공부할 때는 Unique PTR과 Shared PTR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ique PTR은 스마트 포인터를 동적 할당된 공간을 가리키는 스마트 포인터를 늘 하나만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만 유지하는 게 유닉 PTR이고요. Share PTR은 동적 할당된 공간을 가리키는 스마트 포인터를 여러 개 둘 수 있어요. 그럼 얘네는 언제 반납하냐면은 이 여러 개가 다 소멸되면 반납을 해요. 제가 드린 예제 소스 중에 스마트 포인터를 제가 직접 만든
예제가 있어요. 그럼 그 예제를 보면은 스마트 포인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 코드를 분석해 보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편하기 위해서는 그냥 share ptr 쓰고 나 몰라라 해도 되는데 유닉 ptr로 프로그램할 수 있는데 share ptr 쓰게 되면은 뭐가 떨어질까?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유닉 ptr만 써도 되는 걸 불편하니까 이제 share ptr까지 쓸 수 있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하나만 있어도 되는 애들은 유닉 ptr로 프로그램 하시고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이제 shared ptr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쓸 때부터 스마트 포인터로 동적 할당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new 했던 거를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소유권을 new 한 거를 내가 스마트 포인터로 갖고 와서 딜리트는 내가 하지 않고 누가 스마트 포인터가 하게끔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쓰는 게 이제 reset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이제 만들 때 다양성 지원하는 객체들은 우리가 포인터로 유지하잖아요. 포인터로 유지를 많이 하겠고 동적 생성된 애들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제 내가 직접 new delete를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스마트 포인터를 써서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요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얘를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로 스마트 포인터를 유지하더라도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마트 포인터를 쓰는지 안 쓰는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을 때는 뭐 setPet new doc 해서 받아오는 거야. 그럼 내가 그 new에서 만든 강아지를 소유권을 내가 뺏어오는 거죠. 뺏어와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 강아지를 접근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스마트 포인터로 반환하는 것도 아니고 주소로 반환하는 것도 아니고 뭘로 반환하고 있어요? 참조로 반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포인터를 내가 써서 클래스를 만들더라도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는 걸 숨길 수 있다. 캡슐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혹시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은 빅5 관련해서 유닉 PTR은 때문에 복사 생성과 복사 대입이 없어요. 유닉 PTR은. 그러면 멤버 변수 중에 그 복사 생성과 복사 대입을 제공하지 않는 객체가 있으면은 이 클래스도 복사 대입과 복사 생성이 제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 필요하면은 내가 별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쓴다고 유닉 PTR이나 share PTR을 쓴다고 해서 빅5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 일일이 또 빅5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 포인터라는 개념 자체는 new delete를 해서 동적 할당해서 내가 사용하는데 반납에 대한 책임은 내가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 파이썬이나 자바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new를 내가 계속 하지만 반납을 내가 안 해줘도 돼요. 시스템에서 해주죠. 그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또 소개하고 있냐면 17장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함수형 프로그램을 한번 앞서 7장인가 함수 얘기할 때 또 소개를 조금 했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17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를 int처럼 다룰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함수에 또 다른 함수를 인자로 전달할 수 있고 함수의 결과로 함수를 반환해 줄 수 있고 변수에 함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거죠. 함수가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으면 얘가 하는 일들이 어떤 함수가 전달했다나 다 달라지는 거예요. count if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짝수를 검사하는 함수를 전달하면 짝수인 애들이 몇 개 있는지 보고 홀수인 전달하면 홀수가 몇 개 있는지 보는 그런 다양하게 하나의 함수를 다양한 기능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C는 처음부터 C를 이용해서 C++ 만든 거잖아요. C부터 함수를
이제 데이터로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C에서 함수를 데이터로 처리하려면 함수 포인터라는 걸 썼었어야 돼. 근데 함수 포인터로 프로그램하는 건 대단히 조금 번잡합니다. 번잡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 프로그램하는 게 아니라 이제 람다 표현식 또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C++에서는 이제 함수 포인터 대신에 뭘 많이 써서 함수 프로그래밍을 했냐면은 함수 호출 연산자를 다중정의해서 함수 객체들을 만들어서 이제 많이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 같은 걸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는 람다 표현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전달하면서 여기다가 간결하게 함수를 정의할 때 쓰는 표현식이 람다 표현식이에요. 그래서 람다 표현식은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똑같은데 뭐가 없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복잡한 거는 이제 람다 표현식으로 안 만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쓰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람다 표현식을 받는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예전에는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맥에벤스 타입을 정의해야 됐는데 이제는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맥에벤스 타입을 정의하지 않고 std 펑션이라고 하는 범용 클래스를 이용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여기에 받는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정수 두 개를 받아서 정수를 반환하는 함수만 여기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을 하게 되겠고, 언제 또 많이 쓰냐면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데가 보통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준을 내가 줘야 됩니다. 그럼 그 기준에 해당되는 함수를 줘야 돼요. 예전에는 함수 객체를 아니면 그 클래스에 이제 그 요 비교 연산자를 그 다중정의해서 정렬 기준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정렬 기준이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어떨 때는 학생 나이로, 어떨 때는 학번으로, 어떨 때는 학생 이름으로 정렬하고 싶으면은 정렬할 때마다 그 정렬 기준에 해당되는 람다 표현식을 만들어서 주면은 그 기준대로 소팅을 해주는 거죠. 또 자료 구조 중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자료 구조가 뭐가 있냐면 우선순위 큐가 있어요. 일반적인 큐는 P4Q예요. 그래서 먼저 줄 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줄 쓴 사람이 먼저 서비스 받는 게 이제 큐인데, 우선순위 큐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요?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 늦게 오더라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선순위 큐에는 뭘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되냐면 사용될 우선순위 기준이 이제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지정해 줄 때도 이제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많이 지정을 해줍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고급적인 프로그램 하려면은 이제 람다 표현식도 잘 익혀가지고 필요할 때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또 소개하고 있냐면 정규 표현식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은 문자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문자를 분석할 때. 그래서 어떤 패턴을 내가 이제 찾고자 하는 패턴을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해서 제공을 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A 별표 B 이렇게 되면은 A가 0개 나타나도 되고 여러 개 나타나도 되고 B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전화번호에 맞는 패턴인지, 전화번호는 처음에 세 자리, 그 다음에 하이픈 들어가고 네 자리, 하이픈 들어가고 네 자리, 뭐 이렇게 정해놨다. 그럼 그 양식이 맞는지. 또는 우리가 웹서비스 같은 데서 요즘은 아이디로 뭘 많이 쓰냐면 이메일 주소를 쓰죠. 그럼 그 이메일 주소 양식이 맞는지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식에 주어진 문자열이 맞는지, 아니면 문자열이 이만큼 큰데 내 조건에 만족하는 애들을 다 찾아달라. 아니면 다 만족하는 애들을 어떤 다른 애로 바꿔라.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그 쓰는 게 정규 표현식이에요.
근데 이 정규 표현식은 언어마다 똑같아요. 표현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제 한 가지 언어에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줄만 알면 다른 언어로 넘어갈 때 그 부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고급적인 프로그램 할 때 또 알아두시면 좋은 게 또 문자의 분석을 많이 하는 어떤 응용을 만들 때 알아두면 좋은 게 이제 정규 표현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파일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파일 처리.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는 그런 방법들 거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파일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다양한 예외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파일을 열려고 하는데 파일이 없을 수 있어.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이 파일 처리할 때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프로그램 해야 되겠고 파일 처리는 크게 텍스트 파일, 이진 파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이 뭐고 이진 파일이 뭔지 알아야 되겠고요. 텍스트 파일은 모든 데이터를 텍스트 형태로 그러니까 100이라는 값이 있으면 텍스트 파일은 1문자, 0문자, 0문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게 텍스트 파일이 되는 거고요. 100이면 이제 이진 파일이면 이 100이 뭐 32비트 정수에 저장됐다. 그럼 32비트를 그 정수 표현 그대로 컴퓨터 표현 그대로 저장하는 게 이진 파일이 되겠죠. 보통 공간은 이진 파일이 더 적게 소요가 되고요. 텍스트 파일로 만들게 되면은 그냥 텍스트 뷰 같은 노트패드 같은 거 열면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에 저장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그 명예의 전당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텍스트 파일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게임 끝나면 이제 고득점 순위로 쫙 보여주고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물론 데이터 저장해야 될 데이터들이 많아지면은 파일에 저장하지 않고 이제 DB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DB에 저장하게 되겠죠. 파일이 많고 검색을 빠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 파일에 저장하지 않고 또는 이진 파일에 저장하지 않고 이제 DB에다 저장할 겁니다. DB 저장과 관련된 거는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와 관련이 없는 거고. 근데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 프로세싱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또다시 그 프로그램 시행할 때 뭔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필요하다, 데이터들을. 그러면 메모리에만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메모리는 다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파일로 저장해 놓고 다음에 파일 열고. 뭐 게임을 중간에 중단한다. 그럼 그 상태를 뭔가 파일에 저장해 놓고 다음에 그 파일 세이브 여기서부터 다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다 파일 처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